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제 영국의 새 총리가 취임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달 사이에요, 3명의 총리를 떠나보내고 새로 맞이한 게 영국입니다. 존슨, 트러스, 이번엔 수넥 총리입니다. 취임할 때마다 화려한 수식어 받았죠. 그리고 큰 기대도 모았는데요. 돌이켜보면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이번엔 과연 다를까?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요, 영국도 정치가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립니다. 하이닉스마저 실적 쇼크다. 투자 축소, 감산에 돌입을 했다. 3분기 실적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60%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른 기업들 얘기도 있는데요. 7천억 영업 손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 산업 아닙니까? 자, 한국의 주력 산업이 실적 휘청거리고 있다. 기업 체감 경기 20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요, 기업들 정말 힘들다. 이런 기사가 거의 매일 일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청년 그리고 서민들 7천만 원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0만 가구를요 2027년까지 공급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히 배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0년 만기 최저 연 1.9%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 생각하시면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되겠죠. 정부는요 지하철 그리고 GTX 등 역세권 부지 확보해서 짓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최우량 공기관 그리고 카드사도 돈줄이 말랐다. 자, 지금까지는요 돈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50조 대책에도 자금 경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전, 인천공항공사 채권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돈을 빌겠다고 채권을 내놓으면 과거에는 다들 샀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용등급 AA제로 현대카드 회사채 1,000억 모집에 응찰 800억 그쳤다. 너무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자금 시장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저 끝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매일경제가 좀 예고를 좀 해드렸죠. 관련 기사가 좀 있어서요. 자, 중1도 형사처벌 촉법 소년 기준 만 13세 13살 미만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 착수한다는 얘기 나왔죠. 아래쪽에 가면요. 지금은 14살인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13세 미만으로 정하겠다. 어제 이런 내용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모르겠다는데 너무나 궁금하다는 뜻도 되죠.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어제 한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신문들이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똑부러지게 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알려졌죠? 윤 대통령의 최측근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임. 자, 여기서 이제 주목받는 거는요, 국정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밀을 다루는 곳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앉아 있었다. 근데 사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후임에는 또 검찰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 출신이었는데 그만두고 또 후임도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보죠. 조상준 기조실장입니다.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수리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잖아요. 엄격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에요. 근데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표를 낸 게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바로 사표를 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장한테 알려줍니다. 여기 사표 이쪽에 냈고 면직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만뒀는가? 일신상 이유라지만 명확한 설명은 아직 안 나와요. 배경에 관심이다. 그리고 후임에는 김남우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제 마침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 등등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설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 자리 밖에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정원장께서 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으셨고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조상준 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 표명에 전화를 하시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나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장은 어제 일가 시간 이후에 통보를 받았다.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용산으로부터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생각을 해볼 지점들이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국정원장 실세, 국정원 실세 조상준. 그러니까 앞서서도 최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국정원의 2인자라고 불리는 자리로 간 겁니다. 실세로 통한 거죠. 기조실장입니다. 국정원 실세 조상준. 원장과 그동안 인사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도덕성 문제가 일어서 사의 표명한 거 아니냐. 추정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좀 더 보죠. 자, 여기 작은 제목에 보면은요. 왕 실장이라고 불리고 국정원 개혁을 지휘했습니다. 그동안요. 그런데 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즉각 수리가 됐어요. 이후에 원장에게 통보가 된 겁니다.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요. 일단 요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국정원장 산하에 있는 자리잖아요. 실장입니다. 뭐 국정원에 실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인데 그만둔다는 얘기를 국정원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거꾸로 대통령실이 국정원장한테 알려줍니다. 유선 통보 전화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예.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측근 중에 하나잖아요. 예. 좌동훈, 우상준.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좌측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우측에는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예. 기조실장이 국정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2인자지만 핵심 역할을 조직 관리를 다 하는 그렇습니다. 인사 중요한 조직 자리거든요. 관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예. 그것도 국정원장한테 통보하거나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사표를 내고 대통령은 또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줄 알아라. 나중에 국정원장이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 그 신문사로 말하면은 데스크가 사표를 내는데 예. 회장한테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편집국장은 모르고 나중에 사표 처리됐어 알아서 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 이사가 담당 사장은 모르게 회장한테 사표 내고 예. 사장은 나중에 사표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예.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게 아니라 예. 뭔가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측근을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갑자기 잘랐다.
우리가 아는 그냥 인사 문제 마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는 알려지는 않습니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신상이라만 설명이 있는데 그게 건강 문제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이건 모르지만 그냥 일신상 문제라고만 얘기합니다. 지금. 네. 제가 보기엔 일신상 문제를 일신상으로만 하지 말고 예. 분명히 밝혀줘야죠. 국민들한테 이 문제가 뭔지 예. 국정원장하고 기조실장이 어떻게 보면 투톱으로 끌고 가는데 예. 기조실장이 갑자기 국정원장도 모르게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가장 그것도 보통 줄이 아니라 동아줄이잖아요. 동아줄. 가장 큰 센 백, 대통령 백을 갖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검찰에서 특수통도 있었고 론스타 수사도 같이 했고 예. 김건희 여사 변호도 하고 예. 측근 중에 측근이 저렇게 대통령 경로라는 말과 함께 날아갔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건 뭐 분명히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 정권의 주요 부서에 검찰 예. 출신들이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혹시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위 보스를 무시하고 대통령하고 직거래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건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거를 해소시켜줄 의무는 저는 대통령실에 있다고 봅니다. 자, 신정현 전 부위원장. 네. 일단 이게 똑같은 질문이다.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후임자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력하다고 나왔거든요.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는데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미 그 국정원장의 답변에서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패싱했다라는 말, 이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8시, 9시 사이에 유선으로 전화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이미 원장 자체도 해당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이미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고 아, 그렇게까지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불만의 표시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뭐 국정원장이 기존에도 이제 대통령실과의 예. 엇박자가 쭉 나왔지만 그 엇박자 속에서 가장 묘미가 바로 이번에 국감에서 말했던 자기는 보고받은 바 없고 패싱됐다라는 식의 어떤 답변들 이 속에서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라고 예.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좌동훈, 우상준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의 대통령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이 왜 사표를 내야 됐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대통령과 깊은 인연 신임을 받고 있다면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게 통상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은 예. 하는데요. 또 국정원의 지난 박지원 전 원장 이후에 예. 3, 4개월간의 그 자리에 공백이 있는 동안에 예. 야당으로부터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아마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라도 대통령실은 기조실장을 바꾸는 방법 이외에는 예.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갈등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인데 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의 공통된 꼭지는 아마 그거 같아요. 예. 인사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아. 예. 그런데 정작 이 인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는데요. 없어요. 제가 지금 더 큰 불안은 뭐냐면 예. 가장 견고해야 될 기강을 갖춰야 될 국정원이라는 조직 안에서 예. 조직 불안이 이미 표출화되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국정원장과 그 기조실장 간의 갈등이 이미 그 답변 속에서 이미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났다라는 것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대책 없이 저는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정원 조직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제대로 문제가 잘 무마되기 위해서는 좀 의미 있는 인사가 됐어야 됐는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라는 발표들, 물론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유력하다고 좀 보도가 되고 유력하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예.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수습할 의지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가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조상준 국정원 기소실장 사임됐죠. 이제 전 실장인데 여기는 검찰 출신이에요. 최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여기 김기현 국정원장은요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해왔던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뭔가 갈등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확인도 안 되지만요. 근데 그런 와중에 돌연 사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으로요. 어제 대통령실이 어떤 좀 설명을 좀 내놨어요. 질문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사안이 좀 크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인데요.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했고 국정원장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면직 제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제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 없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먼저 대통령실 쪽으로 먼저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알려줘서 괜찮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청을 받아줘서 뭐 제거한 것이다. 일단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 참 어려운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도요, 지금요. 이른바 좌동훈 우상준을 불렸던 인물. 조상중 전 기조실장. 여기 설명돼 있네요, 바로. 한동훈과 함께 윤의 검찰 출신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측근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보인다. 이거죠. 넉 달 만에 사퇴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형사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변론도 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안도 변론을 맡을 정도였어, 변호사였어.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나와서 변호사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하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사퇴가 됐고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이종훈 평론가. 최측근이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표를 낸 지 하루 만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네. 최측근이면 사표를 내도 통상 왜 그래? 말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최측근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근데 바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고위직을 잘 교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보는데요. 예. 정말 말 그대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지금 그 조상준 전 실장의 사표 처리 과정 자체는 예. 국가기관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는 뭐 일신상의 문제다, 예산 일은 아니다. 국정원장을 패싱했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대통령이니까. 때문에 예, 그 설명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건 예사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국가의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표 의사,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당장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이 혹시 재임 기간에 비리를 저질렀거나 재임 기간에 알게 된 비밀들, 기밀들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예.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조상준 전 실장 하물며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2인자, 예.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솔하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국가 고위공무원 사표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정말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잘라야 돼. 무조건 사표를 받아야 돼. 이거는 그냥 라고 이 생각하지 사표는 않으면 수리할 없는 수밖에 거예요. 없다.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이 일신상의 이유라는 것 외에는 뭐 자세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는 모른다. 파악하지 예. 못하고 있다. 예.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예. 자신의 기조실장을 자신의 조직의 기조실장을 지낸 분의 사의 이유를 모른다. 파악 못합니까? 그것도 납득은 잘 안 되네요. 납득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미스터리가 된 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이 무언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예. 미스터리가 되고 있는 건데 진실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무조건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이 일신상임 나오니까 뭐 추측이 그런 거잖아요. 혹시 가장 뭐 간단한 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 건가? 아니면 개인 차원의 어떤 도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건가? 아니면 너무나 갈등이 심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다 그런 방향들 중에 하나로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은요. 김재수 위원장. 뭐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시죠. 국정원장이 먼저 사표를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알은 거. 그다음에 최측근인데 하루 만에 면직 처리가 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뭐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왜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를 했을까? 대통령실에 직접 예. 전달을 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수뇌부 간의 갈등이 아마 이번 사임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여기서 생각이 말하는 됩니다. 원장과 기조실장과의 갈등이니까 그 갈등 빚는 관계한테 사표를 낼 수는 없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국정감사장에서 뭐 김기현 국정원장의 말도 그렇고요. 예.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는 확실히 어떤
이 수뇌부 간의 역할 충돌 같은 것들, 갈등 같은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지금의 국정원의 구성을 보게 되면 예. 아직까지 지금 우리 뭐 대북 관련돼서 서훈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이 예. 계속 검찰에 소환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훈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국정원에 여전히 대거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1급 정도는 다 일괄 사표를 받아가지고 예.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실무를 맡고 있는 2, 3급들이 아직까지 국정원장을 예. 해외도 그렇고 국내 라인에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인사 책임에 대한 총 역할을 그렇습니다. 맡고 있는 그런 예.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조상준 실장을 임명한 데에는 이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을 텐데 예. 아마도 그 인적 총책임을 넘어선 국정원 전반에 관한 총책임을 갖고 있는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이런 역할 충돌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인적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도 여권 내에서 계속 불거졌던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예. 국정원이 지금 우리 대북 안보 이런 것들을 총책임을 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이런 그 사의가 표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는 다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확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지금 정황만 보게 되면 아마 안보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부의 정무적 예. 판단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둘 다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선택을 한 겁니까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임명을? 보고 사실은 그러면 그다음 후임 기조실장 예. 역시도 대통령과 잘 아는 분, 대통령과 검찰 좀 어느 출신. 정도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국정원장의 인적 쇄신을 가장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아마 전 후임자로 선정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국정원 내에 빠른 체제 안정, 그다음에 빠른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된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지금 패널 분들께서 다들 얘기하셨지만 모릅니다. 정확한 거는 지금요. 그냥 명확한 거는 국정원장은 밤에 8시, 9시 사이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단 거다.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거는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늘 뭐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걸 큰 기사로 지금 정치권 큰 기사로 다루고 있죠. 오늘도 아마 국회 차원에서는 좀 얘기가 있겠네요. 질문은 많겠습니다만 뾰족한 답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반격인데 물음표죠. 반격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 되나요?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반격일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그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 상황 뭐 연일 뭐 어떤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죠. 오늘도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공통점이 있죠. 이른바 이제 8억, 뭐 액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도에 따라 다른데 한 8억 원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전달했다. 이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세 명이 대선 자금 대책 회의를 했다. 돈 가방도 준비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여기 보시면 김용 20억 요구 뒤 수차례 모여서 논의를 했다. 검찰 돈 전달할 때 쓴 박스 등 확보한 걸로 보인다. 돈가방 확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사는 지금 뭔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당사자들이 좀 주장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검찰 쪽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공식적으로 없죠. 여기 보면 유, 김, 정진상 텔레그램방 개설 정황도 있다. 그러면서 뭐 세 명이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다. 그러면서 뭔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이 기사는 또 남욱 여기 보면 지금 뭐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뭐 이 그동안 이름이 많이 나왔죠.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의혹 남욱 비자금 20억 조성. 작년에 토목업자의 요구에서 받았다. 근데 이거는 또 지금 계속 거론된 8억과는 또 별개의 돈이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보도가. 오늘
뭐 조선일보에만 좀 남아 있는 기사인데요.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또 확인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보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사실 이런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 인물은 김용 부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체포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기사에 있습니다. 세 사람 8억 진술했는데 김용 쪽 전달한 증거 있습니까? 진술 말고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이라는 거죠. 나흘째 고강도 수사인데요. 검찰 정황 증거 추가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저 진술만 나온 거 아니냐는데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 인지 여부 등을 캐묻고 있으나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 지금부터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민주당 움직임이 좀 궁금하시죠? 이 지점에서. 여기 보시면요. 이 수사상 하나 더 전해드리죠. 지금 이 건은요. 이 기사를 보면 앞서서 전해드린 사안과 또 별개입니다. 유동규 진술 번복에 최근에 재판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장동 의혹 자체에 대한 재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진술을 좀 바꿨다고 그러죠. 이재명 배임 혐의 겨냥하는 검찰입니다. 요거는 지금 대선 자금 수사하고는 또 다른 결이에요, 지금. 다른 쪽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에 진술이 계속 나와서 구체적으로 뭔가 진척이 되면 배임 혐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수사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위기감이 커지자 단일 대오. 얼마 전에 내부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한 목소리 나온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흐름 뒤에는 지금 단일 대오로 가고 있다. 여기 보면 박지원. 그동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쓴소리 많이 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퇴진론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민주당 내부가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 지금 쓴소리 부적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 투자 비판했다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쓴소리 할 거가 아니다.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비판하던 인사들도 심실기에 나섰다. 단일 대오로 지금 민주당이 모습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단일 대오. 똘똘 뭉치는 모습인데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요. 이와 관련해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민주당 인사들이 좀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2023년도고 2024년도 4월 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당이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의원들도 뭐 그런 요구는 그런 움직임은 뭐 크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 단일 대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긴급 의총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규탄과 관련된 집회도 우리가 했지만 전혀 지금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은 집안에 강도가 들어섰는데 문단속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다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두 인물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지금 급하다. 이것저것 따져서 잘잘못을 따있다가 아니다. 그리고 총선이 있다. 당대표가 이대로 무너지면 총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위기감이 고조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인데요. 자, 신정현 전 부의장께. 그러면은 사실 지금 사안 여러 가지 갈래 수사가 있거든요. 어떤 진실 여부나 어떤 수사 사안과 상관없이 이거는 끝까지 뭔가 이 대척점에 서서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분위기입니까? 민주당은요? 네, 당내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좀 모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 공식적으로 그렇다,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사실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의 여당 혹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지금의 야당 민주당에게 총 공세를 하는 입장입니다. 총 공세라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앞서서 말했던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인들을 구속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민주당을 향해서 이 XX라고 말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던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선 정부의 핵심적인 예산들을 완전히 삭감시켜버리는 과정들에서 다수의 야당을 전혀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압박했던 과정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5개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게 만든 것은 야당이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로 이것을 철저히 맞서지 않으면 당 예. 자체의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진정코 협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 협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되고요. 협치는 원래는 집권 세력이 먼저 손을 내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협치에 대한 어떤 채널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칼질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정작 협치를 말한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부정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진실이 예. 있지만 진실과 상관없이 싸운다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진실과 상관없이 민주당 혹은 이 야당 세력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민주당으로서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요, 지금 수사 사항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걸로 모든 거의 언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 언젠가가 아니라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신정현 전 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역시 거부입니까? 저는 그때 가봐야 뭐 알 상황이지만 예.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기질상 예. 분명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진실 여부가 검찰을 통해서든 다양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규명이 된다 하면은 예. 그때 이후에 사퇴 혹은 뭐 우리가 과거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에 큰 부담이 됐을 예, 때 당대표였던 분들이 탈당까지도 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탈당이냐 아니면 사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논의하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 규명인데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어떤 재판이 진행돼도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끝까지 재판까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정현 전 부위원장? 예, 검찰 기소까지 뭐 끝까지 가서 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기가 좀 더 늘어나긴 예. 하겠죠. 다만 이제 현재 1심에서 어떤 뭐 결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 예.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당이 무리하게 부담을 가중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당원과 당의 미래에 어려움이 좀 예. 가중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 결단이라는 것이 또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다만 따라서는. 예, 그날이 도래하기 전부터 지금 우리가 먼저 선단하는 예. 것 이것은 지금으로 적절치 않다. 저쪽은 지금 대포화를 쏴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네. 그 경쟁 정당에 계시니까요. 뭐 소환 조사 요구, 또는 뭐 기소 등등 재판 과정까지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어떤 이견이 이제 사라지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들었지만 이게 다 총선을 앞두고서 이렇게 당대표가 무너지거나 이건 절대 안 된다. 근데 과연 이 모습이 총선에 유리할 것인가? 경쟁 정당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큰 악재죠. 이재명 대표가 예. 사실 민주당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민주당에 되는데.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다. 그럼요. 지금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대장동 의혹,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거든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백현동 관련된 수사 남아 있습니다. 성남 FC와 관련된 수사 또 남아 예.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그 변호사비 대납 이슈 또 남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한 6개, 많게는 한 10개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대응은 이거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이 검찰 소환에 대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예. 결정을 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총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표의 검찰 소환 여부를 다투는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장도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를 해야 되는 야당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사 앞을 지키는 그 앞에서 진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예. 매번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 의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예. 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정, 뭐 국장감사든 아니면 예산심사든 야당으로서 정말 잘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아마 이재명 예. 대표의
수사 내지는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될수록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버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마다 민주당이 갑자기 국정감사에 뛰어나와가지고 당사 앞에 진을 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모든 검찰의 대응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대응할 수도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내세우는 모든 민생 가치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민주당을 이끌어가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막말 리스크도 여전히 현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총선까지 가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뭐라 뭐 수사가 지금 다갈래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강원도는 왜 감사 수사 안 하나? 레고랜드 사태에 역공을 피우고 있다. 아, 요거 사실은 여권이 뭔가 약간 빌미를 준 셈이 돼버렸죠 지금요. 이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입니다. 이재명 지금 채권 시장 혼란이 왔다. 근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거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 이거를 지시했습니다. 김진태발. 그래서 대정부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감사원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겁니까?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진퇴양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자, 유영걸 전 대표님. 지금 민주당은 이 사안을 유능, 무능의 문제로 좀 딱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할 능력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계산하는 위기잖아요. 국면 전환을 이런 방향으로 잡은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국면 전환 용어로 뭐 김진태 예. 강원지사에 대해서 수사 감사하라 예. 이런 주장한 거 뭐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예. 도찐 개찐 아니냐, 피장 파장 거기서 50보 거기 100보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태 강원지사가 잘못하긴 했어요. 예.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전채만 해도 26조, 은행들이 23조를 한 달에 끌어갔어요. 시중에 돈이 없어서 지금 흑자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지만은 관객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예. 김진태 지사가 문 열고 들어와서 불이야 하고 소리 지는 거예요. 불이야 하고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다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이게 신뢰를 먹고 살잖아요. 예. 근데 강원도에서 예. 보증한 거를 못 갚겠다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니까 다른 채권은 누가 믿겠어요? 강원도에서는 그거 못 갚겠다고 한 거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갚겠다고 했고 또 앞으로도 뭐 계속 갚긴 하겠지만 예. 정부에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못 믿는다. 불안한 거죠.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김진태 지사 검찰 출신이고 뭐 경제를 모르는 분이고 또 참모들도 좀 경제를 아는 거시경제를 아는 과거에는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출신이나 이런 사람이 예. 있었는데 지금 어디 기업에서 데려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지사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성남시장 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를 무리하게 투자한 건 맞아요. 알펜시아도 그렇고 이것도 레고랜드에 앞으로 들어갈 게 1조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영국에 또 굉장히 다국적 기업에 또 불평등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김진태 지사는 이거 좀 다시 좀 따져보자. 이런 건데 경제를 모르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면은
저는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김진태 지사 책임이 있고. 예. 하지만 탈원전했기 때문에 또 한전 저렇게 적자가 돼서 한 달에 23조까지 끌어당기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최문순 지사 또 광원하게 했고 예. 원인 제공은 또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예. 지금 수사해라 감사하라고 서로 삿대질할 건 아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더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해결책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외환위기 때 제가 증권부장할 때 보니까 동서증권이 멀쩡한 회사였는데 우리 앞으로 경영 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저 회사 오해마구나. 아, 그 채권 돌아와서 오히려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극동건설하고 동서증권이 순식간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현재 금감원장이 잘했다는 게 예. 미리 칼잡이처럼 칼을 잘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위기를 미리 좀 막고 그때 잘했거든요. 예, 강봉균, 진념, 예. 이현재 총리 이런 사람 그런 걸 잘했어요. 근데 예. 지금 경제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어서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윤용건 대표님.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이 지금 금융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거 못 막는 거다. 이런 쪽을 또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도 저는 할 말은 없다고 봐요. 네, 뭐 지금 금감원장하는 김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업무 파악이 소상하게 지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복현, 예. 예. 그래서 상당히 대처를 좀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다른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측근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정이나 수사하는데 수사 물론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예. 대표도 수사하긴 하지만 수사만 잘한다고 경제가 잘 되냐. 대통령 지지율이 왜 수사하는데도 안 오르겠어요?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먹고 사는 게 없으면은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은 이 검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제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게 없는 거 아니냐. 또 총리나 장관들도 예. 직접 지금 몸으로 안 뛰어요. 말로 규제 개혁, 규제 철폐하는데 규제 철폐에서 누가 뛰죠 지금? 다들 앉아서 신문 보고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대목은 얼마 전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뭐 물어봤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 이 얘기를 좀 살짝 곁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김진태 강원지사가 검찰 출신이거든요. 또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아무튼 일은 벌어졌고요.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로 신뢰가 흔들 지자체들 이자 폭탄을 만나고 있다. 아, 이게 무슨 소릴까요? 전국에 26개 사업 1조 원대 보증을 했어요.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강원도와 비슷한 그런 보증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 상환을 연장을 할 때 금리가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졌으니까. 고금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공사체 일부는 유찰되고 지방채 발행 자체도 어려졌다. 아, 그래서 이자 폭탄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군요. 부작용. 이종훈 평론가.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지사가 큰 빌미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요. 큰 빌미를 준 게 아니라 지금 김진태 도지사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예.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사태를 놓고 경제학자들과 많이 토론을 해봤었는데 예. 모두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그래도 유리공을 3개 들고 저글링하면서 힘겹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강원도지사가 또 하나의 유리공을 더 던져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 상황 자체가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냐면 김진태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 정책이 모두 지금 모순되고 충돌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한국은행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건 돈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거의 마비가 돼버렸어요. 기업들이 돈이 없다고 난립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푼다 그랬잖아요. 50조 플러스 50조 알파. 플러스 알파를 풀기로 했죠. 근데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50조 플러스 알파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이츠 플러스 알파 가지고 지금 못 막는 상황이 됐어요. 2,050억이면 될 걸. 오이츠 플러스 알파로도 못 막는 상태가 됐고 한국은행에 지금 금융 당국들은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예.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의 정책이 충돌돼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채권 시장에 지금 살인적인 이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자 얘기를 했지만 기업들이 지금 채권 이자를 18%까지 받고 있습니다. 18%는 사업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거를? 사업 못 한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기업들은 돈줄이 마른 동시에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얘기합니다. 예. 돈을 또 풀고 있으면서 돈을 푸는 게 언제부터 긴축 재정이었습니까? 예. 확장 정책이죠. 확장 재정이죠,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정책들이 동시에 나와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불거지면서 아주 이도저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버렸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모든 정책들이 충돌하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내겠습니까? 제대로 된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IMF가 97년 IMF 위기가 한보라는 그룹 하나의 부도로 예. 발생했고 그 위기가 국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폭발을 시켰잖아요, 그때. 예. 그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 지금 정책 당국 그리고 대통령실이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민주당 보고 니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냐 빠져라 이게 아니에요. 예. 같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가 되어서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정치권 대통령실 정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지금 너는 빠져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예. 네 탓이다.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하는 얘기란 걸 왜 정치권만 못 듣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치 주제가 아니라 이게 경제 이슈였군요. 아주 심각한 경제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입니다. 선생님의 말. 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묵직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의 말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 뭡니까? 제목이. 돼지보다 못한 XX. 초등학교 교사 막말에 학생들 등교 거부.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돼지보다 못한 XX.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폭언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학교 측은 정서적 학대, 학교가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분리 조치를 했죠. 해당 교사는 공개 사과를 일단 했고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했다는 말을 이렇게 적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 뭐 욕설, 뭐 행동, 말 뭐 등등등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 밑줄을 좀 그어진 게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건지 뭐 많은 사례 중에 몇 가지가 소개돼 있는데 돼지보다 못한 XX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그러니까 이게 5학년 교실에서 이 얘기를 했다거든요. 내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여기 농사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나마 학생들이 적은 내용 중에 굉장히 순한 내용만 여기에 이따 기사에 소개돼 있어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학부모들 이야기 영상으로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웠다. 부모가 너희를 싫어해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왔다. 나는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운 아이인데. 부모 때 나와. 너희들 나한테 사과 받고 싶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처음에는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그 문소리가 날까봐 무서워서 길을 막는 애도 있고. 9월까지는 그런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다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도 물총이라 봐도 어떻게 저희는 걸 행할지 모르겠고. 이게요. 이 얘기를 들은 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글자로만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그거를 아이들 선생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글쎄요. 이 기사가 전하는 정도의 강도 이상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요.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졌죠. 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보고 물론 50대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청소 예. 지도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한 거죠. 뭐 저희들이야 뭐 어릴 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예. 맞기도 많이 맞고 예. 욕 안 먹으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매일 욕 먹고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하나하나가 다들 귀한 아이들이고 그럼요. 금쪽 같거든요. 예. 굉장히 자의식도 강하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하나하나 5학년이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럼 잘 초등학교 알아듣습니다. 5학년은 예. 거의 사춘기예요. 예. 그러는데 저렇게 막말까지 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돼지 뭐다 뭐 여러 가지 욕 중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뭐냐면은 예. 너희들 농사나 지어라.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농사 지어야 된다고 봐요. 예. 앞으로 이게 스마트 농업이 돼가지고 예. IT 바이오 그렇습니다. 기술 접목해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은 정말 수재들이 저 농사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런 얘기만 하니까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너희들도 하면 잘 될 수 있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자꾸 칭찬해주고 복도 다지면 더 큰 인물이 나는 거. 예. 위대한 인물들 자서전 보면 다 너 잘 될 거야라는 선생님의 메시지, 격려 이거를 화두로 잡고 평생을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선생님이 저렇게 막말하고 욕하고 오죽했으면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예. 학교까지 안 가고 가기 싫다고 또 저런 얘기 들어야 아니 돼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가 자꾸 그렇죠. 들으면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선생님 같은 세대는 빨리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가 뭐 무너졌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책임은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라고 봐요. 교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교사들은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저 교사분들이나 비슷한 분들은 좀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일부 중에 일부일 겁니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은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적은 내용이 화면에 좀 있는데 부모한테 이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안 거 아닙니까? 당시에. 물론 이 교사는 공개 사과를 했어요. 공개 사과를 했는데 사과할 일을 왜 한 겁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말이 지금요. 이종훈 평론가. 일단 공개 사과를 하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 교사가, 예. 50대 교사가 다시 5학년 학생들을 찾아가서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2차 가해를 했다는 거죠, 또. 근데 지금 이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고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가 지금 받고 있는 처벌은 직위해제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어떤 다른 처벌이 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면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면감이에요. 어떻게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대통령도 이 XX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제는 안 했다고 얘기하고 사과 못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인데요. 교사의 최종 인명권자도 선생님 대통령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 나 억울해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 일을 파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예. 윗분 세대의 교사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엄연한 교육 현실이에요. 예. 생각을 바꾸고 대우 각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벌백계 하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대통령은 이 XX도 되지만 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생각해야 됩니다. 교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파면을 저는 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학교의 교실에서 왜 선생님이 이런 소리를 아니 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잘못에 화가 날 수도 있죠. 선생님도요.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쓸 필요는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뭔가 배움을 줘야 되는 선생님이란 위치를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교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 언론 탓입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언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또 하셨나 보네요. 또 가끔씩 나오죠. 뭐 언론 탓 이런 내용들은요. 자, 이번엔 어떤 분이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중국 대사 기사군요. 대만 질문을 받은 싱하이밍 대사. 그럼 제주도 독립한다고 하면 인정할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갑자기 대만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얘기를 왜 해요? 대만과 제주도가 상황이 같습니까, 지금요? 양안관계 갈등을 엉뚱하게 빗대서 논란이 됐다. 그리고요, 또 얘기도 해요. 한국 언론 부정적 보도로 한중 관계가 나빠졌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그리고 북핵 묵인한 적 없다. 중국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노력을 진짜 잘하고 있는가? 기사 하나 더 보죠. 있습니다. 한국 일부 언론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보도, 그래서 양국민 불화를 초래했다. 이걸 어떻게 보죠? 뭐 생각이 그렇답니다. 자, 일단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이죠. 제주도 발언과 언론 관련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부동합니다.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하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케이, 알았, 할 수 없, 이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일부 언론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현재 양국 국민 감정의 불화를 초래하게 한 중요한 원인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대사, 우리말도 참 잘하고요. 지금 들으셨어요. 굉장히 한국말 능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른바 이제 친한 약간 그런 성향이 다 알려진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 3년인 하면서 뭔가 1인 체제로 접어들었다. 굉장히 뭔가 중국 사회가 좀 기존과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린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재섭 위원장. 일단 제주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이제 분리주의 사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제주도는 그 독립을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뭐 분리주의 사고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주도를 무슨 독립 분리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수백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대만과 빗댄 거니까 애초에 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면서 하와이 얘기도 저렇게 했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이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으니까 당연히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비유가 전혀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닿지가 않는 비유였기 때문에 저는 뭐 택도 없는 소리였다고 제주도가 생각이 뭐 되고요. 우리 정부의 통치권이 안 미치는 곳입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분리주의 수백 년 전에 극복된 분리주의 사고를 아직까지 가지고 와서 대만에 빗댄 거니까 일단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한국의 언론을 탓한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전랑 외교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전랑 외교는 굉장히 아주 사나운 어떤 뭐 동물에 비유한 그 표현 아닙니까? 늑대를 이제 비유한 건데 이제 중국의 이런 공격적 외교를 흔히 이제 전랑 외교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그 언론이 잘못돼 있고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감 같은 것들이 문제고 사실은 중국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언론 당신들 탓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진핑 체제가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사실상 독재 체제로 가는 상황 속에서 1인 지배 체제 뭐 이런 표현 쓰죠. 과거에는 중국이 연간 거의 6%, 7% 육박하는 아주 가파른 경제 성장을 했었지만 코로나 봉쇄 이후에 한 2% 정도로 경제 성장이 뚝 떨어지면서 중국 내 불만들이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국 안에서도 이 불만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한국의 탓,
대한민국의 탓을 돌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공산주의 독재 체제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 탓을 하고 싶은 저는 뭐 전형적인 전랑 외교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전혀 없는 내용인 것이고 대한민국 언론 역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북핵에 묵인한 적이 없고 중국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는 뭐 중국식 노력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올 초에 북한이 초금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근데 그 초금속 미사일은 우리가 핵무기와 같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인정하고 있고 그렇죠. 그 어떤 핵 전문가도 북한 스스로가 이 그 초금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 뒤에는 분명히 중국이라는 배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들 예.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을 묵인한 적 없다, 북한의 도발을 묵인한 적 없다, 중국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는 전형적인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번 뭐 저 기자회견 전혀 뭐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만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현 전 부의장. 두 가지 사안입니다. 제주도 발언 네. 그리고 한국 언론 발언입니다. 저는 중국 대사라면 예. 이 사람은 중국을 대표하고 중국의 입이잖아요. 예. 예. 제주도를 빗대어서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의 역사의식 이거 되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양안 관계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와 안에 제주도의 관계가 아니고요. 남북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죠. 차라리 그게 더 흡사할 수도 있죠. 그럼요. 예. 우리가 또 남북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묻고 싶은 것은 예. 1991년 9월에 우린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를 인정한 것이죠. 아.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 이전까지 냉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들이 시작되는 시점도 그 지점이죠. 예. 양안 관계 다양한 어떤 예. 갈등들도 어찌 보면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뚱맞은 제주도 독립을 거기서 설명하는 순간 아, 이분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일부러 얘기를 꺼낸 걸까요? 일부러일 수도 있고 예, 다양한 뭐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또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빈곤한 의식을 여기서 또 드러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언론 탓을 하는가? 반대로 중국에서 현재 일궈지고 있는 다양한 혐한 정서는 예. 그럼 중국 언론 탓인가? 중국의 언론은요,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그 모든 공보가 다 언론으로 그냥 대체가 되기 관제잖아요, 때문이죠. 관제. 그러면 예. 중국 자체가 한국을 혐오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사에 중국 대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예. 스스로의 중국의 위상을 깎아먹는 발언이었다. 예.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어제 중국 대사의 발언,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던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간훈 토론 자리에서 물론 나왔습니다만 같은 날 싱하이밍 그러니까 대사가 예. 이 말을 했던 그 시기에 일본 도쿄에서 예.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긴밀한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만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 얘기를 꺼냈다 이거죠, 예. 그 얘기를. 근데 이러면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게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미국이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우리 정부가 뒤에서 무언가 약속을 해준 게 있습니까? 이런 의심을 중국 측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의 문제를 분명히 외교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예. 생각됩니다. 예, 유영걸 전 대표님. 싱하이밍 대사가 원래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때부터 관훈 클럽이 아무리 여러 사람 얘기 듣지만 예. 저런 분들을 왜 모셔서 얘기 듣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화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저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예. 이모군란 때 위안스카이가 대원군 납치해가지고 3년간 중국에 유폐시켰어요. 예. 그때 지금 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시진핑이가 저 트럼프한테 한국이 원래 우리나라 속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중국 장기 집권 체제 들어갔거든요. 예. 진짜 독재, 경제, 안보 양쪽에서 우리한테 밀고 들어올 거예요. 예. 싱하이밍도 아마 시진핑한테 아부하느라고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반일도 좋지만
정말 반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예. 중국에 대해서 제정신 차리는 겁니다. 지금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많은 사람은 일본 겨냥해서 독립문 세운 줄 알아요. 청나라하고 독립하자고 해서 세운 거거든요. 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북핵부터 모든 거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방해하고 예.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참 여러 가지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리고 이게 사실 충돌해요.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미국과 관계를 또 생각하면 이게 충돌이 더 거칠어지기도 하고요. 다음 기사 한 두 가지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관련된 기사인데 뭐 연수가 소개만 좀 드리죠. 푸틴의 핵 시위 어제입니다. 미국에 훈련한다고 통보했는데 그 훈련이 뭔 줄 아세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급초음속 미사일 방금 막 나왔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거 다 쏜 거 연습한 거예요. 미국 보고 통보한 거 뭐예요? 보라는 거 아닙니까? 보라고. 우리 이런 거 있는지 알았지? 놀랬지? 이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크라 뭐 더티밤 사용하래. 오히려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해 더 비난하는 것도 곁들이고요. 이렇습니다. 이거 핵무기 쓰려고 자꾸 뭔가 명분 쌓는 거 아니야. 이게 해석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은 미국 얘기입니다. 트럼프 천기 누설을 했다. 이거 알리면 안 되는 걸 알렸다는 거잖아요. 푸틴 그리고 시진핑이 깜짝 놀랄 핵 미국이 갖고 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핵 관련 신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나왔던 트럼프 책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게 뒤늦게 다시 또 조명받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묻어갔는데 많은 근데 이게 갑자기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세상이 좀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